이봐요.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날카로운 여자의 고성이 고급 아파트 단지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혀를 차며 쳐다보았습니다. 분리수거장 앞 바닥에 내팽개쳐진 낡은 박스, 뭉치들 사이로 초라한 행색의 김순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학부모회장 최미란이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모님, 저는 그저 경비 선생님이 가져가도 된다고 하셔서. 순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해명하려 했지만 미라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순자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사모님, 누가 당신 사모님이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냄새나는 리어카를 끌고 들어와? 당신 때문에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 꼬질꼬질한 손으로 만진 박스, 당장 도로 내려놓고 꺼져요. 당장! 미란이 신경질적으로 발길질을 하자 순자가 겨우 묶어놓았던 폐지 뭉치가 와르르 무너지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손녀 지은의 얼굴이 떠올라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치우고 가겠습니다. 비참하게 허리를 굽혀 흩어진 박스를 줍는 순자의 등 뒤로 미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하여간 못 배운 티를 낸다니까. 저러니 손녀란 애도 뻔하지. 피가 어디 가겠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를 줍는다는 이유만으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했던 할머니. 그리고 그런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천재적인 재능으로 세상을 뒤집어버린 손녀의 통쾌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과연 콧대 높은 강남 사모님은 언제까지 고개를 쳐들 수 있을까요? 가슴 뚫리는 사이다 복수극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힘이 됩니다. 새벽 공기가 얇은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바닥을 서늘하게 식혔습니다. 낡은 장판 위로 스며든 냉기에 김순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이 제일 먼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순자는 터져나오는 신음을 억지로 삼키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옆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손녀 지은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이불을 목끝까지 덮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거친 손바닥을 비벼 온기를 만든 뒤 이불 밖으로 나온 손녀의 차가운 발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봤자 성인 한 명이 겨우 서 있을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싱크대 한 구석에는 어젯밤 지은이 먹다 남긴 라면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퉁퉁 불어터진 면발과 차갑게 식은 붉은 국물을 내려다보며 순자는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천재 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유통기한. 임박한 라면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두뇌 회전에 좋다는 영양제며 보약을 달고 산다는데 지은이는 매일 밤 이 짠 국물로 허기를 채우고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순자는 속으로 수천 번도 더 되뇌었던 말을 삼키며 싱크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때렸지만 마음의 쓰라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충 세수를 마친 그녀는 현관 입구에 걸려있는 작업복을 껴입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다 기워 입은 손바지였지만 새벽의 칼바람을 막아줄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멍난 목장갑 2켤레를 겹쳐 낀 순자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 밖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는 골목길 한쪽에 그녀의 생계수단인 리어카가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붉게 변한 리어카 손잡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순자가 심호흡을 하고 손잡이를 잡으려는 찰나 등 뒤에서 익숙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잠기가 어린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순자가 뒤를 돌아보자 얇은 트레이닝복 위에 교복 재킷을 걸친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너 왜 벌써 일어났어? 오늘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 있다고 하지 않았니? 어서 들어가서 한 자라도 더 봐라. 감기 들라. 순자는 손사래를 치며 지은을 등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성큼성큼 다가와 리어카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바람 쐬면서 공식 외우면 머리에 더 잘 들어와요. 그리고 어제 비 와서 박스 무겁잖아. 저 언덕길 할머니 혼자 절대 못 올라가. 지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순자는 짐짓 화난 척하며 혀를 찼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앞장서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며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어제 저녁 동네 슈퍼와 약국을 돌며 모아둔 박스와 신문지 뭉치가 제법 묵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뒤에서 지은이 밀어주는 힘이 고스란히 손잡이를 통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가파른 번동 언덕길을 말없이 올랐습니다. 순자의 거친 숨소리와 지은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화음처럼 어우러졌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리어카는 단순한 고물 수집 도구가 아니라고. 지은이를 대학에 보내고 시집 보내고 사람 구실하게 만들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입니다. 어느새 언덕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 선 곳에서 멀리 화려하게 빛나는 강남의 마천루들이 보였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저기 봐라. 불 켜진 빌딩들 참 높지? 응, 높네. 우리 지은이는 나중에 저런 데서 일해야 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사무실에서 멋진 옷 입고 커피 마시면서 일해. 할미처럼 이런 냄새나는 박스 줍지 말고. 순자의 말에 지은이 할머니의 등 뒤로 다가와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의 체온이 두꺼운 점퍼를 뚫고 전해졌습니다. 난 지금도 좋아.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 그리고 내가 나중에 돈 진짜 많이 벌어서 저 빌딩 통째로 사버릴 거야. 그래서 1층부터 100층까지 다 할머니 쓰라고 할 거야. 아이고, 100층을 다 써서 뭐하게. 청소하다가 골병 들겠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하얀 입김을 뿜으며 웃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비참하지 않은 서로가 있어 완벽한 새벽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동네를 돌아 리어카를 가득 채운 뒤에야 두 사람은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부지런한 노인들이 모아온 파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 김씨가 졸린 눈을 비비며 계량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셨네. 오늘은 손녀딸도 같이 왔어? 아이고, 기특해라. 김씨는 능숙한 솜씨로 리어카의 무게를 달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김씨가 건넨 지폐 몇 장은 꼬깃꼬깃하고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어떤 새 돈보다 귀한 가치였습니다.
순자는 돈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따로 빼내어 지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줘? 나 돈 필요 없어. 받아라.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라도 사 먹어. 매번 얻어먹지 말고 한 번은 내가 사. 그리고 학용품 떨어진 거 있으면 사고. 싫어. 할머니 파스 다 떨어졌잖아. 이거 모아서 병원 가야지. 할미 허리는 쇠로 만들어서 끄떡없다니까.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할미가 화낸다. 순자가 눈을 크게 뜨며 엄한 표정을 짓자 지은은 못 이기는 척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은이 멀어지는 모습을 순자는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단정하게 줄어든 교복 치마, 깨끗하게 빨았지만 색이 바랜 운동화. 그런 손녀가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사무치게 안쓰러웠습니다. 내 새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녀라. 순자는 주머니 속에 남은 3,000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벗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손녀 기 살려주려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순자는 빈 리어카를 힘차게 돌려세웠습니다. 오전 9시 동네 목욕탕은 한산했습니다. 김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젖은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떼수건으로 피부가 벌개지도록 문질렀지만 여전히 코끝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손톱 밑에 박힌 검은 때를 빼내려다 손가락 끝이 온통 트고 갈라져 쓰라렸습니다. 순자는 로션을 듬뿍 짜서 거친 손등에 펴발랐습니다. 향긋한 베이비 파우더 향이 퍼지자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꽁꽁 싸둔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칠순 잔치 때 며느리가 사주었던 진분홍색 꽃무늬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바지였습니다. 비록 유행은 한참 지났고 어깨 부분은 약간 빛이 바랬지만 장롱 속 깊은 곳에 조약과 함께 보관해둔 그녀의 유일한 외출복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단추를 하나하나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리어카 끄는 할망구가 아니라 전교 1등 이지은의 보호자로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버스만 3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청담 글로벌 고등학교 앞 풍경은 별천지였습니다. 교문 앞 도로는 외제차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고급 세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치장한 그들 사이에서 순자는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아까는 화사해 보였던 진분홍 블라우스가 이곳에서는 촌스러운 촌티 패션처럼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위축되지 말자고 수없이 다짐하며 순자는 2학년 일반 교실이 있는 3층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교실 안칠판 앞에는 지은이 나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하얀 분필을 쥔 지은의 손이 칠판 위를 거침없이 누볐습니다. 복잡한 수식이 순식간에 정리되고 정답이 도출되자 교실 안의 아이들이 작게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역시 이지은이야. 이번 모의고사도 만점이라며? 진짜 기계 같지 않냐? 학원도 안 다닌다는데. 아이들의 속삭임이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가 내 손녀라는 사실에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부모회장 최미란이었습니다.
미라는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여배우처럼 도도하게 걸어왔습니다. 몸에 딱 붙는 샤넬 트위드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그녀를 추종하는 엄마들이 시녀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칭찬 세례를 즐기며 미라는 선글라스를 우아하게 벗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간을 찌푸리며 코앞에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학교 청소 상태가 왜 이래? 어디서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미란의 과장된 목소리에 주변 엄마들도 덩달아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미란의 시선이 천천히 복도를 훑다가 구석에 서 있는 순자에게서 딱 멈췄습니다. 순자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며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지은이 할머니 아니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상냥한 척했지만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지은이 보러 왔습니다. 아니, 오시는 건 자유지만 적어도 씻고는 오셔야죠. 신성한 학교에 이게 무슨 민폐예요?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 코는 생각 안 하세요? 순자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아침에 피가 나도록 씻었다고 이건 냄새가 아니라 내 살냄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씻고 왔습니다. 로션도 바르고요. 로션? 어우, 싸구려 로션이랑 쩐내가 섞이니까 더 역한 거 모르세요? 진짜 비위 상해서 못 있겠네. 미라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엄마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교실 안에서 문제를 다 푼 지은이 창문 너머의 소란을 눈치채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앞에서 최미란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지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교실 뒷문 쪽으로 걸어 나오려 하자 순자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이 초라한 꼴을 너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냄새나는 건 그렇다 치고 저번에 말씀드린 급식비 미납금은 언제 내실 거예요? 우리 학교 수준 떨어지게 진짜. 돈 없으면 애를 상고나 보내지. 왜 굳이 이 비싼 사립고를 보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세요? 돈. 그놈의 돈 이야기가 나오자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 지은의 급식비가 2달 밀린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곧이요? 벌써 3번째 듣네요. 됐고요. 냄새 배니까 저쪽 가서 서 계세요. 아니면 그냥 가시든가. 미란이 손을 휘휘 저으며 팔이 쫓는 신용을 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지은의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도망치듯 몸을 돌려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미란과 학부모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따라왔습니다. 폭풍 같았던 학부모 참관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이지은에게 말을 거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고 교과서를 폈습니다. 할머니가 겪은 모욕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복수는 오직 공부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교시 체육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 직전
교실을 찢어놓을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내 지갑 어디 갔어? 최미란의 딸이자 만년 전교 2등인 박소윤이었습니다. 소윤은 자신의 가방을 통째로 뒤집어 책상 위에 쏟아부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없어. 분명히 아까 체육 시간 전에 여기 넣어놨는데. 없다고. 우리 아빠가 이번에 프랑스 출장 가서 사다 주신 한정판 샤넬 지갑이란 말이야. 안에 현금도 50만 원이나 들어있단 말이야. 교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지갑에 현금 50만 원. 단순한 분실 사고가 아니라 절도 사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담임 교사가 소란을 듣고 급하게 들어왔지만 소유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선생님, 말로 해서 나올 리가 없잖아요. 소지품 검사예요. 다들 가방 책상 위에 올려놓고 뒤져봐요. 찔리는 거 없으면 못할 이유 없잖아요. 아이들이 불만 섞인 표정으로 웅성거렸지만 소윤의 기세에 눌려 하나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지은도 묵묵히 자신의 낡은 검은색 백팩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훔친 적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반장과 소윤이 조를 짜서 맨 앞 분단부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우치, 필통, 교과서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점점 뒤쪽으로 진행되었고 마침내 창가 맨 뒷자리인 지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윤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윤은 지은의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거꾸로 들고 탈탈 털었습니다. 낡은 공책들과 필기구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형광등 불빛을 받아 검게 빛나는 퀼팅 가죽 지갑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순간 교실 안에 있던 모든 학생의 숨이 멈췄습니다. 이것 봐. 내가 뭘 했어. 이럴 줄 알았어. 소윤이 기다렸다는 듯 지갑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저게 내 가방에서 나오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내 가방에서 나왔네? 이지은, 너 진짜 대박이다. 공부 좀 한다고 고상한 척 다 하더니 뒤로는 남의 물건이나 훔치고 다녔니?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본 적도 없어. 지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오히려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데 내 가방 속에 들어있어?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아까 너네 할머니 학교 와서 돈 없다고 구걸하더니 손녀는 도둑질이라. 이거 완전 집안 내력 아니야? 소윤의 독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들려오는 비난들이 화살처럼 지은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경찰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도 연락할게요. 학부모회장인 우리 엄마가 학교에 도둑이 있다는 거 알면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그때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군가가 교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최미란이 수행비서와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야? 감히 누가 내 딸 물건에 손을 댔어. 미라는 들어오자마자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교실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앞에 창백하게 서 있는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라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설마 너니? 아까 그 할머니 손녀. 아침에는 할머니가 와서 냄새를 풍기더니 점심에는 손녀가 도둑질을 해? 아주 쌍으로 가지가지 하는구나. 당장 짐 싸서 나가. 퇴학이야.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겁니다. CCTV 확인해 주세요. 지은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CCTV? 유감스럽게도 우리 학교 교실 안에는 CCTV가 없단다. 그리고 내 가방에서 나온 게 증거인데 뭐가 더 필요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좀 먹이세요. 촉법소년도 아니니까 빨간 줄 제대로 그어줘야 정신 차리지. 지은은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고립무원. 억울함에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전교 1등이고 뭐고 인생이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교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 상석에는 최미란이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교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교장실 한가운데 죄인처럼 서 있었지만 고개만큼은 뻣뻣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결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시간 낭비 그만하시죠. 경찰 부르라니까요. 내 딸 지갑에 손 댄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는 애를 학교가 감싸고 돌겠다는 겁니까? 미란이 찻잔을 테이블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김순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입었던 진분홍 블라우스는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냐? 순자는 들어오자마자 지은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할머니, 나 아니야. 나 진짜 안 훔쳤어. 할머니는 나 믿지? 그래, 믿는다.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순자는 지은을 등 뒤로 숨기고 미란과 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회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절대 남의 물건에 손 뗄 아이가 아닙니다. 굶어 죽어도 도둑질은 안 가르쳤습니다. 순자의 호소에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 아주 소설을 쓰시네. 가방에서 증거물이 나왔다니까요? 할머니, 긴 말 필요 없고요. 합의는 없습니다. 퇴학시키고 소년원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소년원이라는 단어에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 왜 이래? 놀란 지은이 순자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순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지은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못난 할미가 애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훔친 게 아니라 잠깐 욕심이 나서 실수한 걸 겁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그깟 지갑값,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다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지은이 학교만은 다니게 해주십시오. 순자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억울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위기를 넘겨야 지은이가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란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미란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 이건 찍어놔야 해. 할머니, 고개 좀 들어보세요. 카메라 보면서 다시 한번 말해봐요. 제 손녀는 도둑년이고 저는 거지입니다라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은이 미란에게 달려들려 하자 순자가 바닥을 기어가
미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동영상만은, 우리의 앞길만은 막지 말아 주십시오. 순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기어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녀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못 시킨 탓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미라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촬영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정성이 갸륵해서 이번만 봐드릴게.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번 기말고사 수학시험 백지 내라고 하세요. 감히 도둑년 주제에 우리 소윤이보다 성적이 높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약속하면 없던 일로 해주죠. 결국 그거였습니다. 딸 소윤을 전교 1등으로 만들기 위해 지은을 밟아버리려는 수작.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는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 더 이상 빌지 마. 지은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미란을 노려보았습니다. 최미란 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시험? 백지 낼게. 전교회장? 안 해. 그런데 똑똑히 기억해도 당신이 오늘 우리 할머니 무릎 꿇린 거,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거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할머니를 이끌고 교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두 사람 뒤로 교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교문을 나서며 지은은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저 오만한 여자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할머니 앞에 무릎 꿇려 사죄하게 만들겠노라고.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지은의 방 한 구석은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지은은 학교에서 존재감을 지웠습니다. 수학시험 답안지를 백지로 냈고 전교 1등 자리는 최미란의 딸 박소윤에게 넘어갔습니다. 학교에서는 몰락한 천재라며 수군거렸지만 지은은 밤이 되면 진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낡은 노트북 앞에서 그녀는 세상에 복수할 칼을 갈았습니다. 지은이 개발에 목숨을 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6개월 전 순자가 길을 잃고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할머니가 돈이 없어 병도 얻었다는 사실에 지은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소외된 노인들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3년의 피와 땀 끝에 마침내 노인 돌봄 및 치매 조기 진단 AI 플랫폼 실버가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경진대회 테크크런치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필요 없는 오직 실력만의 승부처였습니다. 같은 시각 최미란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딸 소윤의 명문대 합격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미란은 비웃었습니다. 잡초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잡초야. 하지만 그들이 웃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은의 기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전화 발신 번호는 미국 인생 역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지은의 비좁은 방 안 낡은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호라이즌 벤처스의 임원들이 화상회의로 접속해 있었습니다.
마이클 부사장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미쓰리, 당신이 만든 실버가드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찾던 미래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군요.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마이클이 화면에 계약서 초안을 띄웠습니다. 영어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 맨 마지막 인수.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본 지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로 약 1,000억 원. 평생 폐지를 주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지은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금액은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특별 조항은 포함되었나요? 물론입니다. 실버가드 서비스의 한국 내 운영권은 미쓰리가 단독으로 가지며 한국의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는 평생 무료로 배포한다. 이 조건 우리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전자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화면 속 임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노트북을 덮은 지은은 옆방에서 자고 있는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살았어. 진짜 살았어. 3일 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광화문 전광판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까지 온 세상이 한 소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속보 한국의 21세 천재 개발자, 미국 실리콘밸리에 1,000억 잭팟 터뜨렸다. 그 시각 김순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분 등을 하고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와 순자를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가득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요? 우리 지은이 아니요? 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자막에 선명하게 적힌 1,000억 신화의 주인공 이지은 대표. 그때 가게 밖에서 검은색 고급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세련된 여성이 내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순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1,000억이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냐? 할머니, 내가 말했잖아. 100층짜리 빌딩 사준다고. 이제 리어카 안 끌어도 돼. 우리 이제 부자야, 할머니. 순자는 멍하니 지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압구정동 명품관 VIP 라운지. 최미란과 딸 소유는 쇼핑을 즐기다 뉴스 속보를 접했습니다. 뭐? 1,000억? 미라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 나오는 이지은. 3년 전 자신의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할망구의 손녀가 세련된 슈트를 입고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다 이지은이야. 댓글 봐. 과거에 이지은 괴롭혔던 사람들 다 찾아내서 매장시켜야 한다고 난리 났어. 소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미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000억이라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뉴스 하단에 흐르는 자막이었습니다. 이지은 대표, 국내 최대 그룹인 성진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예정. 성진그룹. 바로 미란의 남편이 목숨 걸고 납품 계약을 따내려 하는 그 대기업이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미란의 남편이자 중견 건설사 대성건설의 대표 박동훈 사장은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과의 5,000억 규모 스마트 실버타운 조성 사업 조인식을 코앞에 두고 성진그룹으로부터 계약 보류 통보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야? 왜 이제 와서 파기야?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인 실버가드 측에서 우리 회사와는 절대 협업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성건설 대표의 가족이 과거 당사 대표에게 행한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제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내 가족이 누굴 건드렸다는 거야. 비서실장이 내민 태블릿 PC에는 3년 전 미란이 순자를 무릎 꿇리고 찍었던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라는 악마처럼 웃으며 순자를 조롱하고 있었고 인터넷은 이미 최미란의 신상 정보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동우는 사무실을 뛰쳐나가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박동우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샴페인 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당신 눈에는 50만 원만 보이고 5천억은 안 보여?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이 무릎 꿇린 그 할머니 손녀가 지금 전 세계가 모셔가는 이지은 대표야. 그 여자가 우리 회사랑 거래 안 하겠대. 당신 때문에. 박동우는 미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선택해. 이혼하고 빈몸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그 할머니 찾아가서 무릎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빌든가. 용서해준다는 각서 받아오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여보.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학부모회장 출신인데 어떻게 그 판자촌에 가서 아직도 사모님 소리가 나와? 당신 지금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이야. 박동훈의 으름장에 미라는 주저앉았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는 것보다는 자존심을 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수수한 검은색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오후 7시 서울 강북구 번동 순자의 집 앞 골목. 이미 소문을 들은 기자들이 순자의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를 뚫고 최미란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나타났습니다. 3년 전 화려한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코를 막으며 들어섰던 그곳에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선 것입니다. 미라는 눈을 질끈 감고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란이 입을 열었지만 굳게 닫힌 철대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지은 양,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빕니다. 미란이 목청을 높여 소리치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맹렬하게 터졌습니다. 그때 녹슨 철대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안에서 깔끔한 블랙 정장을 입은 이지은이 먼저 걸어 나왔고 그 뒤로 김순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라는 순자를 보자마자 바닥을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준비해 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순자의 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제 성의입니다. 현금 10억입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한 채 명예 이전 서류도 들어 있습니다. 제발 우리 그이 회사 계약만 진행하게 해주세요. 네. 돈이면 다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미라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돈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최미란 씨, 당신이 내민 이 돈 10억. 우리 지은이가 밤새 코피 쏟아가며 만든 그 기술에 비하면 휴지 조각보다 못한 돈이야. 그리고 내 자존심은 이깟 종이 쪼가리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순자는 허리를 굽혀 봉투를 집어들더니 미란의 품에 다시 툭 던져버렸습니다. 가져가라. 내 눈에는 세상 모든 게 돈으로 보이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가난해서 냄새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보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야. 그리고 당신 남편 회사와의 계약? 그건 우리 회사 대표인 지은이가 결정할 일이야. 순자가 뒤로 물러서자 지은이 미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미란 씨, 당신 딸 소윤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며 보여줬다는 그 동영상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요구 조건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그 카메라들 앞에서 당신이 3년 전에 했던 짓 낱낱이 자백하고 우리 할머니께 정식으로 사죄하세요. 돈 필요 없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부도 위기에 처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카메라 렌즈를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자를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3년 전 김순자님과 이지은 양을 모욕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학교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노인을 협박해 무릎을 꿇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굴욕과 회한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용서는 신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내 사과를 들은 걸로 아마. 이제 그만 가봐라. 순자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대문이 닫히고 골목길에 홀로 남겨진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10억짜리 봉투는 이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종이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한개월 후 서울 삼성동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순자는 안마의자에 앉아 낯설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때? 편해?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온 지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이 보여준 태블릿 PC 기사에는 대성건설의 부도와 박동훈의 구속,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최미란의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약속 지켰다? 100층짜리 빌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제일 높은 집이야. 이제 냄새나는 리어카는 다 잊어버려. 앞으론 꽃길만 걷자. 지은이 순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누웠습니다. 순자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손녀의 부드러운 머릿결을 쓰다듬었습니다. 지난 세월 가난과 서름 속에서도 지켜낸 내 새끼. 고맙다, 지은아. 내 손녀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나도. 할머니가 내 할머니라서 너무 좋아.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얼굴에 핀 미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했던 오만한 부자의 말로,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천억의 기적을 만들어낸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은빛세대 이야기 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